자, 목차를 보시면 챕터 1부터 챕터 15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합쳐도 될 만한 챕터들도 있고 꼭 따로 떨어져야만 할 챕터도 있고 볼륨이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중요도에 따라 다른 건데 간단하게 일단 출제 기간부터 말씀드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 책 한 권 뭐 두껍지도 않은데 75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뭐 얼마 되겠어? 그죠? 이거 한 권 읽고 다 읽어가지고 이거 다 외워가지고 만점 맞으면 뭐 땡큐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조금 영악하게 과목을 보는 거죠. 해서 어떤 챕터가 가장 중요도가 높은지 최근 출제 비율, 뭐 최근 10년간, 5년간, 최근 2, 3년간의 출제 비율이 어디가 가장 높은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공중보건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챕터가 어딘지 거기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4장에 있는 역학과 감염병입니다. 첫 번째로는 역학과 감염병인데 역학과 감염병은 다른 챕터긴 한데 같이 묶여져 있는 거가 따로 뛸 수가 없는 과목이어서 여기서 보통 4-5문제 정도씩 출제가 됩니다. 감염병과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고 감염병과 역학하고도 관련이 있고 감염병과 곤충하고도 관련이 있고 다 식중독이니까 식품하고도 관련이 있고 위생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아무튼지간에 요 역학과 감염병에서 20문제 중에 한 4-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챕터 1에 있는 공중보건학의 이해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가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점 찍고 가는 거죠. 점 찍고 가는 그런 부분이어서 챕터 1에서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환경 쪽에서 환경보전, 환경위생, 환경보건 아무튼 환경 파트에서 최근 1, 2년 동안은 중요도가 조금 떨어졌는데 중요도가 조금 떨어져도 서너 문제고 한 3, 4년 전에는 환경 쪽에서 6, 7문제까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환경 쪽이 공중보건학에서 굉장히 어쩌면은 역학과 감염병보다 더 많이 출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최근 1, 2년 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은 조금 줄어서 환경에다가 식품,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은 곤충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하면은 거의 한 6문제 정도, 7문제 정도. 그러니까 환경에서만 따로 한 4문제 정도, 각각 한 문제 정도씩. 폐기물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보통 위생이나 소독 쪽에 묶어가지고 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챕터에서 한 챕터에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두세 챕터가 같이 연결돼가지고 막 섞여가지고 크로스오버 돼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환경과 역학과 감염병 요거만 꼼꼼하게 확실하게 다 클리어하고 있어도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공중보건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위생 해충 있지 않습니까? 해충 여기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2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곤충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 거창한 게 아니라 모기가 옮기는 질병 이게 가장 출제가 가장 많이 됐었고요. 모기가 옮기는 질병이 뭐 되게 치명적이어가지고 막 죽고 살고 이런 문제는 아닌데 여기 공중보건학이잖아요. 공중보건학에서는 모기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해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기가 옮기는 대표적인 질병인 말라리아만 해도 WHO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10% 정도의 인구가 매년 말라리아에 감염되고 단일 질병으로 그 중에서 수백만 명이 매년 죽는다고 하니까 이건 뭐 전쟁, 호환, 마마 뭐 그 이상이 되는 거죠. 국내에서도 모기는 굉장히 중요한 해충 중에 하나여서 꼭 한 문제 이상씩 나옵니다. 아니면 모기의 생활사라든지 모기가 옮기는 질병, 다른 질병들, 말라리아 말고도 또 있으니까 그리고 걔가 환경과 같이 연결돼가지고 출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곤충학에서는 꼭 한 문제가 나오고 모기만 나온다고 해서 모기만 공부할 게 아니라 파리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진드기도 있고 진드기는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살인진드기도 있고 진드기, 털진드기가 옮기는 양춘병, 쯔쯔가무시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매년 한 문제 이상씩 출제가 되고 있고 매년이 아니라 매번 시험을 보면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씩 꼭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 인구와 가족계획 이쪽에서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나오면 한 문제. 그리고 사회보장 보건행정도 빠지지 않고 한 문제였다가 최근 작년 시험에서 보건행정 문제가 한 서너 문제가 출제된 시험이 한 번 있어가지고 경각심을 또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었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챕터가 챕터 8이고, 그 다음에 보건교육 쪽에서는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보건영양 쪽이 쉬우면 되게 쉽고 어려우면 되게 어려운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 어렵게, 쉬운 부분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잘 찾으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산업보건 있죠. 산업보건도 반드시 한 문제 이상씩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정신보건은 수년간 출제가 안 됐다가 작년에 한 문제 뜬금없이 출제가 됐는데 나오면 쉬운 문제. 그 다음에 성인병 노인보건은 요쪽 환경식품, 곤충, 소독, 위생 요쪽에서 같이 연결돼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단일 문제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문제로 단일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보건통계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는데, 통계학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되게 어려운 과목이어서 아주 쉬운 용어나 단어의 개념 정도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통계학은 전공을 하신 분이 있으시면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단어의 개념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집합소위생은 환경, 소독, 위생과 같이 연결돼 가지고 출제가 되는데 따로 빼가지고 암기할 것들만 15장에 모아놨으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으신 프린트가 있으실 텐데 그 프린트는 헷갈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보건 지표들,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이건 분명히 외웠었는데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였는데 이게 뭐였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 있는지는 알겠는데 책을 펼쳐보면 바로 찾을 수 있겠는데 일단 답을 모르겠는 그런 헷갈리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앞뒤로 한 장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반 딱 접어가지고 책에 껴놨다가 어디에 끼면 좋겠습니까? 수업 딱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다 껴놓으면은, 그쵸, 다음 시간에 거기를 딱 펼치시면 여기서부터 수업을 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말은 왜 웃는 거지? 예습 복습은 안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는 아무튼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되겠고, 페이지마다 챕터마다 넘겨가면서 공식이라든지 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기가 뭐하니까 따로 모아놨습니다. 요거 이제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암기할 부분들을 A4지에다가 정성스러운 본인의 자필로 적어가지고 암기 노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공부하시면 또 좋겠다 하는 그런 샘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장은 공중보건학의 이해 부분이고, 공중보건학은 어떤 과목이냐? 4페이지 공중보건 첫 페이지 보시면 이해에 관련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의 역사, 그 다음에 공중보건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전반적인 개론입니다. 개론. 그래서 나오면 매우 어렵지 않은 간단한 암기 정도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도 범위가 넓어서 어디서 어떻게 출제가 될지를 모르겠으나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여지껏 나와 있었던 기출문제들을 쫙 늘어놓고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만 모아놓은 이론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 이상은 다 외우고 넘어가야 챕터 1에서 나오는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페이지에 공중보건학의 이해 공중보건학 개념 나오면, 공중보건학은 퍼블릭 헬스니까 말 그대로 퍼블릭, 개인이 아니라 커뮤니티, 대다수를 위한 학문이고,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예전 예일대 교수였던 윈슬로우라고 하는 교수님이 1920년에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툭 치면 자다가도 잠꼬대처럼 나올 정도로 줄줄줄줄 꿰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최근 2, 3년 동안엔 출제가 별로 안 됐지만 그 전에는 꽤 많이 나왔었던 공중보건학의 가장 클래식하고 가장 완전한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먼저 딱딱 집어드리면 딱 두 줄밖에 안 되죠. 조직화된 지역사회. 이 지역사회죠. 지역사회. 지역사회.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사회니까 공동노력을 통한 질병을 예방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치료가 아니라 예방의 목적이 있다는 게 공중보건학이죠. 치료자가 나오면 일단 이것은 답이 아닐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살짝 제껴놓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공중보건학은 치료보다는 예방입니다. 예방을 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뭐라고 돼 있죠? 기술이고 과학이고. 그래서 과학적인 내용. 공중보건학의 전 챕터를 다 보시면은 방금 쭉 한번 훑어서 보셨겠지만 문과 쪽 과목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들은 거의 이과 쪽 과목들이거든요. 근데 이과 쪽 과목이라고 해서 되게 뭐 어려운 뭐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 단순한 암기기는 한데, 공중보건학을 위해서는 이런 과학적인 내용을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공중보건학의 가장 전 세계적인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적인 본부가 WHO인데, WHO에서 건강의 정의를 내려놨고, 공중보건학을 배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1학년 1학기 때 교양이든 뭐 필수든 간에 공중보건학 들어있지 않나요? 대충. 그러면은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중간고사 때 나오는 주관식 문제로 항상 이 WHO의 건강의 정의를 원어로 외워가지고 쓰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아무튼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공무원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다 꼼꼼히 외울 필요는 없으나 아무튼 정의는 알아둬야 돼서, 이거는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이건 무슨 소리냐면 몸뚱이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몸뚱이뿐만, 몸뚱이 그러니까 너무 저렴한 것 같죠? 신체, 그 다음에 정신, 사회적으로 다 같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쵸?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몸뚱이란 말이 갑자기 나왔지? 그리고 그 용어 해설에 보시면은 소셜 웰빙 그래가지고 사회적 안녕이 어떤 의미냐, 요거 사회적으로, 그쵸,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사람은 사회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맡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사회적인 웰빙, 소셜 웰빙이다, 사회적인 안녕이다, 그런 개념이다, 생활 개념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게 예전 책에는 한글로 안 써져 있었는데 막 바꿔놨네요. 클로드 베르나르라고 하는, 이게 프랑스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버나드라고 읽으면 안 되고 베르나르라고 읽어야 된다고 출판사 사람이 알려줬는데, 암튼 이 양반은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을 건강의 그 조건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항상성은 체온이 유지되려고 하는 거, 그쵸?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안구를 눈물로 씻어주려고 하는 거, 혈당이 조절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항상성의 일환이어서 위나 아래로 치우치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생체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항상성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건강과 항상성 해가지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건강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반질병, 뭐 사망, 뭐 노령, 뭐 이렇게 되는 거다.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학설이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나이 먹고 늙고 병들어 사망할 때까지 인체가 산화된다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항상성을 이야기를 한 거여서 항상 어떤 그 범위 내에서 인체를 유지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도 한데, 아무튼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으나 공중보건학에서 믿어지는 가장 좋은 학설 중에 하나가 요 베르나르의 항상성이 유지된 상태, 요거고, 더 밑에 보시면은 더 알아보기 박스 보시면은 WHO의 헌장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원어로 정리가 되어 있죠. 피지컬, 멘탈, 뭐 소셜 쭉 해가지고서는 요런 게 건강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예전에 문제가 한번 나와가지고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98년도에 WHO 창립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건강의 정의를 현대적으로 한번 재정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영적 복지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서 문제 한번 공무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스피리추얼 헬스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이걸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질문방에도 질문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 건강의 정의가 바뀌었느냐? 바뀐 것이 아니라 요때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건강의 정의를 한번 재해석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당장 WHO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건강의 정의는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정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링크가 안 잡혀가지고 제가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카페에다가 해설로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2번에 있는 현대적 정의에서 영적 복지가 추가된 적이 있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영적 복지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분분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체적, 정신적 그런 건강들이 원래 정의에 있었는데 영혼의 복지는 또 뭐냐 이라지 이게 뭐냐 해서 해석하기를 종교적 차이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아라. 영혼의 건강까지도 다 같이 건강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었다고 설명을 해놨고 그리고 그 밑에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다 외워야 되지만 특히 또 외워야 된다는 거죠. 다 외워야지 뭐 도리가 없습니다. 뭐 우리는 다 외우려고 이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슬퍼하거나 뭐 노여하거나 이렇게 막 가슴이 짓눌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차근차근히 챕터별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WHO에서 전 세계의 공중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단체다 보니까 매년 공식적으로 올해는 여기에 중점적으로 공중보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공식 슬로건을 발표를 하는데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으나 제가 1년에 여러 한 120문제 이상 정도의 기출문제들을 보다 보면 이제는 출제에 수험생들이 워낙 공부들도 열심히 하고 교재들도 좋고 다 꼼꼼히 외우고 이러니까 어디에서 기발한 문제를 좀 국지적인 지역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변별력을 줄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가끔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로 연도별 공식 슬로건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2013년부터 18년까지 올해 것까지 제가 찾아가지고 넣어놨습니다. 2013년은 Control Your Blood Pressure 그래가지고 이거는 혈압을 잡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14년은 감염병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엔 식품위생, 2016년은 당뇨죠, 당뇨. 당뇨를 무찌르자. 17년은 이건 뭡니까? 우울증. 말합시다. 찌꺼리라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저렴한 용어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웃지 마.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저는 굉장히 지적이고 배울 만큼 배웠고 그쵸? 그래서 그 평상시에는 굉장히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노블한 그런 어떤 성향인데 이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의 어떤 집중력 강화를 위해서 요 포인트에서는 한번 이렇게 딱 몸땡이 막 이래야지 신체적 막 이걸 막 이렇게 하게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나오는 어떤 교구입니다. 교구. 그래서 어떤 제가 손동작을 좀 이상하게 한다거나 제가 원래 저렇게 저열하고 저렴하고 막 이런 애가 아니라 이거는 수업의 교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 이해하는 웃음이죠, 그게. 아무튼 그래서 얘기를 하자는 거지. 우울증을 물리치고 2018년은 헬스 포 올 함께 건강하자. 이거 국내에서 함께 건강하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함께 건강하자. 라고 해서 헬스 포 올을 이야기를 했고요.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 2012년이 7번이 잘렸는데 잘린 게 아니라 뺀 거죠. 2012년에는 에이징 앤 헬스였어요.
이게 2012년에는 요거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같이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그러니까 연도별로 혹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외워두시고, 한 장 넘겨보시면은 이제 동심원 도표가 나오는데, 이 동심원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의 주요 결정 요인을 지금 동심원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관역의 10점으로 갈수록 가장 중요한 건강의 결정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성이나 주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라고 한다면 연령이 되겠죠. 나이에 장사 없다는 거지. 또 다른 말이 툭 튀어나올 뻔했는데 참은 거죠. 네, 나이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이거는 뭐 생활 양식, 행태, 습관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환경,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주주주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도표에서 보실 거는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연령과 성이다. 그 중에서도 연령이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도표 밑에는 여지껏 했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공중보건의 목적은 뭐냐면 아까 윈슬로우 교수의 목적처럼 이거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명 연장, 수명 연장이 이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만 봐도 그쵸. 이제 환갑잔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옛날에 환갑만 해도 우와 막 이랬는데 이제는 70도 뭐 이제 아저씨 뭐 이러고 한 80세 정도 돼야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 정도 하는 거죠. 아, 인사는 다 해야 되죠. 60대에도. 그러나 아무튼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효율이 증진되는, 그래서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라기보다는 건강 수명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건강 수명, 남의 케어를 받지 않고 스스로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수명,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침대에 누워가지고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20년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식사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막 이러면서 사는 건강 수명, 이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그 실행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지역사회 공동 노력이 필요하겠다 해서 최소 단위가 지역사회. 모든 공중보건의 시작은 지역사회. 그냥 지역사회. 커뮤니티. 그냥 이거를 그냥 계속 머릿속에 두시면 문제를 보셨을 적에 본능적으로 이건 맞는 거, 이건 틀린 거 해가지고 하나하나 탁탁탁 채워가면서 답을 고르실 수가 있는 수준이 되실 거다 이거죠. 실행 방법의 두 번째 보시면 윈슬로우 교수의 지역사회의 정의 어떤 거냐? 행정 단위를 단순하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통 관심사가 있는, 그래가지고 생활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말하는 거다. 형식적인 지역사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중보건 사업의 대상은 그러니까 지역사회, 전체 주민, 전 국민, WHO가 볼 적에는 글로벌한 전 세계가 공중보건의 사업 대상이다.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중보건 행정을 하기 위한, 공중보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공통 노력을 통해서 다 같이 잘 살고 잘 먹고 질병 예방, 수명 연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여서 사람 이름도 알아둬야 되겠고 3대 요소 이러면은 다 외워둬야 되겠죠. 3대 요소, 4대 요소, 뭐 5대 요소, 7가지 원칙 뭐 이러면 다 체크를 해두고 객관식이니까 뭐 박스에다가 집어넣고서 가나다라마 해놓고서는 맞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또는 틀린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또는 아닌 것을 고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행정과 교육과 법규입니다. 행정, 교육, 법규. 보건행정과 보건교육과 그 다음에 보건관계 법규인데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이다.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렇게 되어 있죠. 교육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챕터의 8장인가 9장에 나오는 보건교육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육은 행동의 변화를 수반한다.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그 교육의 효과가 있는 거다 하니까 그거 체크를 해두시고 일단은
보건행정이 필요하고, 이 보건행정은 봉사행정이라고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조장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인스파이어하는, 뭔가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두시고,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에이스턴하고 세이모어의 공중보건 4단계라고 해서 순서대로, 동그라미 1, 2, 3, 4, 5 순서대로 해서, 첫 번째는 산업보건, 그 다음에 개인위생, 치료,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의학이 발달해 나가면서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신공중보건 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별거 없었죠. 이제 산업보건 시기는 그 전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쓰레기 많아지고 새로운 질병이 생겨나고 막 난리가 나게 되니까 이제 이때부터 보건 문제가 생기고, 개인위생 시기는 그러니 개인적인 위생과 개인적인 보건, 그 다음에 예방접종 이런 거에 치중하는 시기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치료약 시기가 와서 의료기술이 이제 최고도로 발달을 해가지고 치료약의 전성기가, 이때 이제 감염성 질환은 다 뭐라고 하죠? 정복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염성 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전염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 곤충에 의해서, 해충에 의해서, 내지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같은 것들에 의해서 걸릴 수 있는 질병들은 다 정복이 됐고, 이제 신공중보건 시기는 라이프 스타일, 행동 요인, 우리가 말하는 만성질환 또는 퇴행성 질환, 옛날에 성인병이라고 했었던 이런 얘기들, 비감염성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인구는 줄다고 난리인데 아무튼 점점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생겨나고, 환경 때문에 전에 없었던 새로운 질병이 생겨나기도 하고, 환경 호르몬이 다이옥신이 뭐 이런 것들 우리 생각도 안 했었던 것들인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석유화학공업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하면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신소재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신공중보건 시기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는 뭐 쉽습니다. 공중보건학에 관련 학문들, 지금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쭉 봤었던 그 관련 과목들이 쭉 있는데, 우선은 전통적인 전통의학하고 공중보건학을 비교하는 표가 있는데, 뭐 쉽습니다. 뭐지? 목적은, 전통적인 의학은, 이건 뭐 한방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의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학은 질병 치료고, 책임 소재와 연구 대상, 목적 다 질병 치료와 개인적인 건데, 공중보건학은 다 단체고 커뮤니티고 지역사회고 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고, 그래서 예방을 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를 만들도록 하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의학 중에서도 여기 있는 전통의학 말고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표에, 그럼 예방의학하고 공중보건학은 또 어떻게 다르냐? 이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서, 공통점은 연장이죠. 예방이죠. 향상이죠. 그런데 이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의 차이점은 역시 개인이냐 집단이냐, 커뮤니티냐 아니면은 개개인이냐 해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의 차이점이 내용과 책임 소재와 진단 방법, 문제 해결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예방의학은 임상적인 진단을 필요로 하고 진료와 투약을 통해서 예방의학의 목적을 달성을 하면, 공중보건학에서는 통계, 관리 이런 것들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보건학이 과학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이과적인 내용과 문과적인 내용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중보건학과 유사한 그런 용어들을 보시면 사회의학, 소셜 메디슨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학을 사회의학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과학적인 내용, 그러니까 질병과 감염병, 미생물과 병원성 미생물과 그 질병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내용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잖아요. 부동의 1위잖아요. 부동의 1위인데 암 발생의 원인이 뭐냐 하면 무슨 뭐 탄 고기도 있고 뭐 오늘 또 첫 시간부터 나오는 고기, 까맣게 태운 고기도 있고 뭐 식생활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이게 스트레스가 암 발생의 한 70% 이상을 좌지우지한다는 또 학설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학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냐 발암물질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이 있는 것은 성별, 연령별, 개체별 차이들도 있으나 발암물질이라든가 암세포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연 치유 능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그 면역력이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실제로 논문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수백 페이지 논문의 목차로만 수백 페이지가 넘는 그런 논문들이 나올 정도로 정설로 믿어지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공중보건학과 사회의학과는 또 관련이 다분히 있겠다. 이런 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공중보건학은 지역사회의학이다.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생활을 둘러싼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사회학적 환경,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련이 있는 그런 학문들이다라는 거고, 거기 키트 G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지역사회학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기 상호 관계가 중요한 역동적인 과정을 지역사회의학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중요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 사람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그 사람과 그 키워드, 그 사람의 업적이라든지 저서라든지 뭐 한 얘기 이런 것들 키워드를 딱 잡아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 이 키트지 존슨 한 사람 가지고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키트지 존슨 대시 해놓고 역동적인 과, 뭐 누구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택지에 등장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나오면 사람 이름과 그 사람의 업적 같은 것들은 꼭 체크를 해두시고, 건설의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컨스트럭티브 메디슨 이래가지고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하자는 그런 뜻에서 건설의학 이런 얘기도 하고, 이 건강 상태를 최고조로 최상의 건강 상태로 계속 유지하자, 이게 건설의학의 요지다 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있는 동그라미 1, 2, 3, 4, 5만 해도 1, 2, 3, 4, 5가 아니라 1, 2, 3까지만 있네요. 요거에서도 한 문제 정도 연결이 잘못된 걸 고르시오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문제들의 유형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 부분에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공중보건학의 내용에서는 일단 학문적 성격은 지금 쭉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가 단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참여, 공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공동 노력이 필요하고, 아까 1장부터 15장까지 잠깐 봤지만 이거 완전 종합과학이어서 환경을 우리가 100%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수질 나오지, 대기 나오지, 무슨 자외선이 나오지. 오, 자외선 듣기만 해도 그렇죠. 거기다가 무슨 뭐 폐기물 나오지, 거기다가 환경 호르몬에 다이옥신에 뭐 이런 것들 나오지 이러면은 이건 나의 전공이 아닌데, 나는 잘 몰랐던 건데, 아 좋다 이거 내가 이과 쪽에서 좀 익숙하다 쳐도 그럼 이제 대기 나오고 기온 역전 나오고 막 이래버리면 야 이건 지구과학인데 이건 또 뭐지 막 이러면은 이제 정신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넓고 얕은 수준으로 나오니까 한 항목 한 항목 한 챕터 한 챕터 전부 빼놓지 않고 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합과학이고 실천적 실용적 성격이 있어서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실천을 하고 서로 도와서 이행해 나가는 실용적인 성격이 있는 거고, 공중보건학의 범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는 병인하고 숙주하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환경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환경이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보건, 환경, 거기에 위생곤충, 환경이 나빠지면 생겨나는 곤충들, 벌레들, 환경이 좋아지면 없어질 것들, 환경이 좋아지면 더 많아지나? 뭐 아무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기, 수질, 수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 물, 먹는 물 얼마나 중요해. 먹는 물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물 난리잖아요. 그 다음에 의복, 주택, 식품위생. 의식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거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식품위생학에 영양이랑 위생이랑 소독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나오면 한도 문제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면 20문제 중에서 10%인데 빼놓을 수가 없다. 보건공학, 산업보건학. 산업보건도 왜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공중보건학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터에서의 건강, 일터에서의 보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보건관리 분야에서는 이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약간 문과적 과목이어서 행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학교,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골치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영양, 모자, 보건, 간호, 인구, 정신,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정신보건을 특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이따 할 건데. 그 다음에 질병관리. 만성, 퇴행성 질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감염성 질환은 많고 신종 감염병이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냐고. 거기다가 조류독감 때문에 조류독감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뭐죠?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저한테 어제 새벽에 메일이 2통이 왔어요. WHO에서 이 AI를 또 모니터링을 하다가 중국과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H7N9 타입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AI가 발생을 했다고. 이런 것들도 계속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국내에서도 AI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었잖아요. 이런 것들 해가지고 공중보건학의 범위를 쭉 보시면 이건 무슨 삼라만상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고 다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내용이 다 책에 들어있겠구나 라고 좀 위안을 가지시면 좋겠고, 맨 밑에 있는 요거 포괄보건으로 여기까지만 보고서 쉴게요. 컴프레hensive 헬스케어 이래가지고 포괄보건이에요. 포괄이란 말이 기출문제에서 최근 한 10년 사이에 한 4번 정도 이상 본 것 같아요. 포괄이란 말.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WHO의 건강의 정의처럼 신체만 건강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뭐 아무튼 전부 다. 그러니까 전체 다 자연과학적인 거에 사회과학적, 형이상학적인 것과 형이하학적인 걸 전부 다 아우르는 걸 포괄이라고 표현을 해서 포괄 헬스케어가 필요하다. 요게 이제 또 공중보건학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 이름들하고 몇 가지 외워야 될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공중보건학을 공부하려는 어떤 그 자세, 어떻게 마음을 열고 봐야 되냐 하면 이제 지역사회, 포괄, 단체, 종합 이런 데다가 쫙 이 신경들을 열어놓고 공부를 하시면은 좀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